안경사 1타 강사 복쌤의 제36회 안경사 국가고시 문항 분석 결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5월에서 7월 정도, 보통은 7월 정도에 뜨는데 국시원에서 시험 쳤던 과목에 대해서 문항 분석 결과를 올려줍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도표 그래프처럼 결과를 올려주는데 이번에 좀 빨리 올라왔길래 제가 보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최근 5년간 합격률과 성적, 응시자 숫자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최근 5년간만 뽑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공개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32에 2019년부터 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부터 결과를 가지고 와봤는데 제 33회 코로나 1회 때 2020년 코로나 때죠. 이때 이제 69.9% 떨어졌을 때도 매우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2023년도 작년 12월 달에 쳤던 시험이 67.3%로 기록하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물론 전체적인 시험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한 명 한 명의 비율이 전보다는 늘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퍼센트는 굉장히 낮게 떨어졌고 69.9%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12년간 60%, 70%가 깨진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깨졌고요.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은 165.1,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 성적을 다 더했을 때 평균적으로 내보면 165.1이라는 거는 절대 낮은 점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100분율 환산 접수로 환산했을 때 66점 정도 된다. 제가 이거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대학교 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이제 D 플러스 정도 성적이잖아요. D 플러스 성적이니까 생각보다 이게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안경사 국가고시의 난이도, 다른 시험에 비한 안경사 국가고시의 난이도 생각하면 저는 얘가 한 70점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임상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한 7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작년이 조금 그나마 근사치로 갔는데 다시 2.7점이 빠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겠고요. 응시자 숫자가 많이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하면 3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줄었다. 이제 이거는 대학을 들어오는 학령기 숫자도 줄었지만 안경학과의 인기가 옛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작년에 결과치가 매우 안 좋았다. 그러면 이 결과치가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온 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 합격률 67.3%고 자, 평락이 388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점수가 안 된 애들,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애들을 말하고요. 어쨌든 150점이 안 된 애들, 150점 미만이 돼서 떨어진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떨어진 숫자는 앞이 더 많죠. 아무래도 이쪽은 앞쪽은 전체적인 비율이 숫자가 높으니까 이때는 1800명, 이때도 1800명, 이때는 1600명이고 이때도 1900명 이렇게 되니까 1500명이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적게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결과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작년에 390명 비슷하지만 뭐가 차이 나냐면 작년에는 법규가락이 없었습니다. 2년 연속 없었었는데 이때 올해 법규가락이 9명이나 나왔다. 이게 안 그래도 의료법에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몇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두 문제로 인해서 과락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분석 자료 얘기하면서 예측했던 대로
실기 탈락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었는데 실기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두에 6명, 13명 나왔었는데 이때 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기 탈락자는 뭐냐면 이론은 점수가 됩니다. 점수 통과됩니다. 통과되는데 실기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 이거는 꽈락인 24문제는 넘어야 되고요. 36개는 안 되는 35개. 즉, 이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75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론은 점수가 통과되는데 114점이 넘었는데, 꽈락 없이 넘었는데, 이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학생들. 그리고, 이분들은 총 150점이 넘습니다. 150점이 넘는 사람들 중에 요거 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기만 가지고 탈락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타나 있었는데 이제 합격자는 977명, 1000명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고 평균 388명. 꽈락이 9명 있는데 꽈락은 전부 법규 꽈락만 있고 나머지 과목에 대한 꽈락은 없다. 실기 꽈락이 없단 말은 실기 24문제를 못 맞춘 사람은 없다 소리입니다. 없다 소리고 대신 실기 탈락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점수는 되지만 이론적인 점수는 되지만 이론 1, 2교시에 대한 점수가 넘어서 그리고 150점이 되지만 150점은 되지만 실기 점수가 35개 미만으로 이하로 맞은 사람들 24개에서 35개를 실기로 맞은 사람들이 75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실기 멤모랑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요만큼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7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늘어난 게 결국 큰 타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결과 보면서 과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전체 결과는 종점이 좀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6.7 정도로 점수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합격률 이랬는데 난이도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전에랑 이때 71%대 합격인데 난이도 69.1 얘는 69 난이도 2.9 정도 빠졌지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이 난이도는 낮을수록 어렵다, 높을수록 쉽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정답 맞춘 비율이 71.9%, 올해는 69%. 물론 평균 성적이 떨어진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전체적인 학년기회들의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올해 이제 직장인반 분들이 시험을 치면서 아무래도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또는 실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적이 좀 낮아진 부분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2021년도보다는 그래도 성적이 조금 올라간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전체 문항에 대한 건 이렇고 자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성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합격률이 67.3%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교시 성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증가돼요. 꾸준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숫자가 올라간단 말은 난이도가 늘었단 말은 쉬워지고 있다. 쉬워진다. 쉬워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이런 거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익숙하다. 표준 편차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체적인 성적이 올라가고 난이도는 정답 맞추는 비율, 정답률이 높아지고 이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1교시는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안과 40문제와 안과 40문항과 재료학 10문제 광학 4명제 다 합쳐서 35문제인데 얘들이 기출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1교시 과목은 기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만 잘 정리해도 그 범위 내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고요. 1교시 문제 나오는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면 1교시는 시각화학 이론 85문제는 거의 평균 성적이 한 55에서 65점 사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과학을 잘 못한다 면 과학에서 나오는 부분들 보시고,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산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잡고 못하는 거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만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격 점수만 내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을 선을 빨리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1교시는 문제가 안 된다. 꾸준하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법규, 의료법규. 보통 의료법규는 어렵다 그러면 13.5, 쉽다 그러면 한 16 정도의 평균 점수를 매번 보였는데 14.8, 15.2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12.6입니다. 마이너스 2.6점이나 평균 점수가 빠졌어요. 20문제인데 2문제 반이라는 문항수가 빠졌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린 겁니다. 많이 빠진 거고요. 표준 편차가 별로 크지 않고요. 여기서는. 근데 난이도를 보게 되면 63.2, 75.9에서 마이너스 12.7이나 빠졌어요. 이 말은 어렵게 느낀다. 어렵게 느낀다. 자,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애들의 비율이 편차가 25 정도 된다는 말이 확실히 공부해서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알지만 이게 편차가 크다 소리입니다. 편차가 크다라는 뜻. 편차가 지금 별로 안 큰데 편차가 크단 말은, 편차가 커졌단 말은 변수가 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다. 정답률이 낮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런 결과 때문에 법규과락이 9명이 만들어진 거죠. 법규과락이 그전 2회 없고 2020년도에 5명이고 그 앞에 2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5, 6년간 법규과락은 딱 2번만 있었는데 2020년도와 작년도 2023년도에 딱 2번만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는 9명이나 나와서 매우 높게 나왔다. 이 이유는 뻔하죠. 지금 의료법이 8문제, 기사가 12문제인데 여기를 100% 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서 보통 10점 맞고 여기서 한 3에서 4점 정도 맞으면 이렇게 13점에서 14점이 나와야 정상인데, 작년에 여기서 한 8 정도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3, 4를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 3, 4 문제가 어렵다 보니 쉬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확실히 난이도 높은 4문제와 난이도가 중간급인 4문제가 나오다 보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서 꽈락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나머지 85문항인 시각화학 응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때 작년보다 많이 좀 빠졌지만 마이너스 1.7이라는 점수가 빠졌지만 그래도 그 앞에보다는 성적이 올라갔고 난이도도 뭐 약간 빠지긴 했지만 그 전보다 확실히 쉬워진다 느낀단 말은 2교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법규, 그다음에 시기능, 조제가공 이런 분들이 변화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교시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교시, 2교시, 법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두 과목하고 여기 이제 해서 충분히 114점을 넘길만 했다라는 겁니다. 114점을 넘길만 했다. 이걸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게 느끼신 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꾸준히 했다 그러면 여기 134점 넘는 거는 난이도나 했을 때 전 앞의 시험 또는 그 앞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했다. 법규에서 꽈락만 걸리지 않았다라면
해볼만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75명의 탈락자를 만든 시각학 실무인데요. 보통 시각학 실무는 45점 정도가 평균 점수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제 가공이 24문제가 있다 보니까 36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인데 24문제가 조제 가공이고 불철 검사가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맞추면 이게 거의 합격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많이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맞고 나머지 한 24문제에서 40%만 맞춰도 10문제만 맞춰도 44, 45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점을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올해 40.6입니다. 마이너스 4.7이나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난이도 보게 되면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7.8이란 말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느꼈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거는 문제가 엄청 어려웠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를 해봤지만 무조건 문제가 어려웠다는 말 못하지만 조금 낯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기를 실기 공부로 안 하고 실기를 이론 공부만 했다라는 이런 핑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였다. 어쨌든 평균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우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보이면서 자 정리를 좀 하면 실기 탈락자가 35회 때 13명이었는데 올해 75명으로 굉장히 늘었고 의료복귀 과락은 0명이었는데 9명이나 돼버려서 탈락자가 생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성적도 많이 감소되었고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두 가지 병행이겠죠. 학생들 입장으로 보면 학생들의 수준 저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반이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인반이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쉽게 했다. 만만히 본 거죠. 작년 선배들은 한 달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학교한 선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우선 또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문항수 변경이 저는 타격이 컸다 생각하거든요. 문항수 변경. 근데 이 문항수 변경이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줄여야 된다고 저는 계속 조정학 문제 좀 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당연히 문항수 이렇게 바뀌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를 구입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큰 학원 두 군데는 어쨌든 학생들보다는 교수자들보다는 어쨌든 정보력이 절대 늦으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를 구해서 최소 2학기 때만이라도 모의고사를 많이 치는 2학기 때만이라도 이게 문항수가 조정된 모의고사가 문항수 변경된 모의고사가 나왔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우리가 학생들이 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냐면 10월달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11월 돼서 확정이라는 소문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랴부랴 한 4, 50일 정도 남겨놓고 짧게 3, 40일 남겨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학원에서는 모의고사가 준비가 안 돼 있지 이미 거의 다 프린트가 들어간 상태일 텐데 그러다 보니 실제 수험생들이 실제 문항수가 변경된 문제를 쳐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시기능 이상이 이렇게 8문제나 늘어버릴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항수 변경된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아는 분들한테 하기로 했지만 어떤 문제가 몇 문제가 늘 거야 라고는 출제를 해봐야 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틀은 있었을 건데, 그럴 거면 조제공을 준다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했으면, 이게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면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인 거는 뻔히 알 텐데, 대충 여기에 비중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더 대비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이런 너무 대처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제가공에서 총 11문제가 빠지면서 11문제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타격감은 굉장히 컸다. 근데 그 늘어난 11문제가 다 일로 갔죠. 일로 가면서 하여튼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과목에서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능 이상에서 그래프 그동안 안 했던 것들, 물론 이 그래프는 안 나온다 생각해서 수업을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냥 나오면 찍어라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법, 그 다음에 뭐 타각적 증사, 이런 것들, 뭐 시기능 훈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다 보니 학생들이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격이 더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결과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입장에서 보면 대비책을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우선 시기능 이상 뭐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올 거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낼 거라고는 아직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프는 실제 나왔고요. 분석법, 타각적 증상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든 교재에 있는 거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피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보다 보면 전체적인 양아시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굴절검사는 이제 점수의 조제가공과 함께 점수 텃밭이 되어야 되는데, 타각적, 자각적 검사 순서 및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요. 실기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자의 입장에서와 피검자의 입장에서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이 검사에서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팅이 됐을 때 눈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리고 애들이 바라보는 지표의 형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실기 문제로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제가공 문항수는 줄었다 보니까 이제는 더 나올 것들이 뻔하다. 계속 나왔던 것도 그대로 나올 건데, 우선 프렌티스 공식으로 프리즘 계산하는 문제는 10문제 나오면 10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절대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점수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설계점, 수동 렌즈미터, 피팅 방법 등 대한 실무를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이론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실습을 통해서 내가 익숙지는 않더라도 하는 동작, 설계점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 렌즈미터 화면을 보고 굴절력을 읽어내는 연습, 다음에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 렌즈미터 화면도 보고 판단하는 연습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콘택트 렌즈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3교시 그림 문제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플로레신 패턴 문제가 또는 굴절검사 시기능 이상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플로레신 패턴 그림을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RGB 처방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많이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덧댐을 묻던 눈물 렌즈를 묻던 최종 처방 렌즈를 묻던 시험 렌즈 디자인을 묻던 어떤 걸 묻더라도 바로바로 답을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플로레싱 패턴이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중요하죠. 잘 보면 좋고 중요하지만 이게 한국 실정에 조금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직 RGP가 10% 비율도 안 돼요. 판매율이 판매 차지하는 비율이 근데 그리고 플로레싱 패턴은 약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경사들이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되어 있고 안경원에서 이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배워도 이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 이 회사 나가면 별로 쓸 일이 없다. 이래 돼 버리니까 애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쓰려고 배우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건 좋지만 너무 이쪽만 치우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안과 가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생각해서 너무 그림을 플로레싱으로 몰아가는 거는 전 좀 아니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법고요. 의료기사법은 확실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여기서는 12문제 중에 최소 10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꽈락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함이 생겨서 10문제를 최소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만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해와 같이 의료법 내용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조례까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별첨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틀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저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제발 이거 시행령 수준만 해주면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는 시행규칙, 그 이하는 저는 좀 너무 디테일하다. 우리가 의료인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기본만 해주시는 걸 저는, 기본이란 거는 90조 정도 되니까 시행령만 내도 충분히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수준에서만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과학과 안광학 1교시 문제잖아요. 이것들은 기출문제를 최대한 이용하고, 안과학은 키워드 위주로, 그 다음에 광학은 핵심 공식에 대한 문제풀이는 익히셔가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과목들은 기출문제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실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실기를 반드시 손에 익혀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표 많이 보고, 이 시표를 보여주면 어떤 검사고 어떤 보조렌즈를 쓰고 어떤 방법, 어떤 것들이 문제로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많이 보셔야지만 시험을 안전하게 여유롭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책이 저는 약간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는 모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공개된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출제했고요. 국시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36회 안경사 국가고시 문항 분석 결과에 대한 영상은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국가고시 공부는 안경사 1타 강사 복생과 함께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 따신 분들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질문 남겨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안경사들을 위한 기초교육 자료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추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톡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정보도 나누면서 해주시면 더 공부하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36회 안경사 국가고시 문항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